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극한의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수도권에서 영서와 전북 일부로 확대되는 등 서쪽 지방은 40도에 달하는 극한 더위가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태풍 돌피는 다음 주 초반에 중국 남부에 상륙하겠지만 더위만 더 가중시킨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용 기자, 극한 더위가 오늘과 내일이 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이 오늘 오전 11시에 실시한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과 내일 사이 태백 산맥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극한 더위에 대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태풍이 강한 동풍을 불어넣으면서 산맥을 넘은 고온 건조한 바람이 서쪽 지방의 기온을 끌어올릴 걸로 예상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오전에 폭염 중대 경보 지역이 수도권 지역에서 횡성과 춘천 등 강원 영서와 또 전주와 광주 등 호남 일부로 더 확대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서 폭염 중대 경보 지역은 오늘과 내일 사이 낮 기온이 39도 안팎까지 예보된 상태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더 강화한다면 서울은 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온인 39.6도를 웃돌 가능성도 있어서 기상청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주말부터는 서울 등 내륙의 기온이 39도 안팎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더위를 식힐 단비가 절실한 상황인데 태풍이 지나면 비는 안 내리나요? 네, 태풍 돌핀이 중국 남부를 향할 걸로 보여서 직접 영향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주말 이후 동풍이 강해지면서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에 비가 내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폭염이 심했던 부산과 포항, 양산 지역에도 주말과 휴일 사이 비가 예보된 상황인데요. 다만 양이 많고 또 일부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단비가 아닌 호우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동해안과 산간 지역에 최고 120mm 이상, 경북 동해안으로도 최고 60mm의 비를 예상했습니다. 특히 많은 수증기가 산맥에 충돌하면서 주말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일부 해안가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태풍은 다음 주 초반쯤 중국 남부에 상륙하겠고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또 해안가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가철 해안가 접근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폭염 대응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는 정부는 중대본 2단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온열 질환자 급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총력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중대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온열 질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루 200명에 육박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 9시 기준 하루 동안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사망자 1명을 포함해서 모두 198명입니다. 전날 하루 발생으로 가장 많았다는 186명에서요, 12명이나 더 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온열 질환자는 이제 2,441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가축과 양식장 등의 재산 피해도 급증했습니다. 하루 사이 돼지와 닭 등 가축 5만 6천여 마리가 무더위에 폐사했고요. 양식어류 8만 8천여 마리도 피해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재산 피해는 가축은 68만 마리를 훌쩍 넘었고 양식어류 피해 역시 5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누적 통계를 보면요. 온열 질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0명 가까이 적다곤 하지만 추위만 집중해서 보면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루 발생 환자는 무려 158명이나 많고요. 누적 사망자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을 넘어선 상황이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대본은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관계부처 그리고 지방정부에게 최고 수준의 대응을 긴급 요청했습니다. 민방위 사이렌 장비를 활용해서 상황을 전파하거나 이웃과 가족에게 안부 전화하기 이런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제는 물놀이 안전관리뿐 아니라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 역시 수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소방과 경찰 서로 관련 있는 기관끼리는 협업 체계에 부족함이 있는 건 아닌지 꼼꼼히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고요. 정부는 현재 재난위기경보 최고 수준에서 중대본 2단계를 가동 중입니다. 전국 16개 시도 4천여 명이 폭염에 대응해서 비상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YTN 이승훈입니다. 폭염의 직격탄을 맞은 전통시장은 손님이 끊기고 채소 작황까지 나빠져 이른바 히트플레이션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 양식장에서는 고수온으로 어류 폐사가 늘자 긴급 방류와 산소 공급 지원이 잇따랐는데요. 현장에 YTN 취재 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서대문 영천시장에 나가 있는 박기환 기자, 이 전통시장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서울에 폭염이 전망된 가운데 이곳 시장 역시 펄펄 끓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늘막이 있긴 하지만 시장 안에는 기름에 튀기고 전을 굽는 등 이 식당들도 많이 위치해 있어서 더 뜨겁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상인들 역시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도 차가운 음료와 선풍기로만 겨우 버티고 있는데요. 문제는 더위 때문에 이곳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 역시 뚝 끊겼다는 겁니다. 아직은 조금씩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지만 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오후부터는 장 보러 나오는 손님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상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곳 매장의 3분의 1 정도는 아예 문을 닫고 휴가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직접 상인들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밖에보다 시장이 더 더워요. 우리는 가마솥에서 이래서 더 팔팔 끓어요. 여기 에어컨도 뻥 뚫려서 틀 수도 없고 선풍기로. 시간이 아예 없어요. 아침에만 잠깐 필요한 거 사려고 좀 마트 쪽 여기 있으니까 오지. 낮에는 한산하고. 상인들은 또 음식이나 식재료가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생선 가게는 얼음을 2배 가까이 더 사용해 가면서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꽈배기나 떡 같은 제조식품 역시 평소보다 최대한 늦게 만들어내고 당일 판매 원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 기자, 더위에 작황이 나빠진 채소 가격도 급격히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 채소 가격 역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위에 약한 잎채소류 가격 추이가 심상치 않은데요. 대표적인 잎채소인 시금치 100g 가격은 1,796원으로 한 달 만에 2배 이상 가격이 뛰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이와 열무, 얼갈이 배추 가격도 지난달보다 50% 넘게 올랐고요. 상추와 배추 가격도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농산물은 일정 수준 이상의 고온이 지속되면 광합성이 저하되고 생육이 부진해지는 고온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출하량 감소까지 겹치면서 공급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난해와 비교하면 높은 가격은 아니지만 폭염이 장기화할 경우 피해는 더 확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닐하우스 역시 냉방 비용이 뛰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영남 지역의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 가을 수확기에는 생산량 부족으로 물가가 크게 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고온으로 배와 사과 등 주요 과일 성장이 지연되고 있어서 하반기 식탁 물가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번엔 충남 양식장으로 가봅니다. 태안 구매항에 오승훈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오 기자, 이 고수온으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제 뒤로 보이는 앞바다에는 우럭 양식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적인 폭염으로 연일 해수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양식 어민들에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로림만과 천수만 등 이곳 충남 서해안 일대에는 지난 3일부터 고수온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고수온 경보는 바닷물 온도가 28도 이상 사흘 넘게 이어질 때 발령되는 가장 높은 단계의 특보입니다. 이에 따라 양식장 물고기들도 뜨거운 바닷물 온도를 이겨내지 못하고 폐사하고 있습니다. 연안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배를 뒤집은 채 죽은 물고기가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른 물고기들까지 집단 폐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뜰채로 계속 건져보지만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충남에서 고수온 피해를 본 양식장은 9곳으로 폐사한 물고기 수는 약 16만 마리 수준입니다. 2년 전 충남 서해안 일대에서는 물고기 824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해 약 97억 원 수준의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충남도는 고수온 피해가 예상되는 양식장을 대상으로 긴급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또 예산 35억여 원을 투입해 액화산소 공급장치와 가두리 구물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과 면역 증강제 지급도 결정했습니다. 또 피해 발생 시에는 지자체와 수협, 수산자원연구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신속한 피해 조사와 복구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고수온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양식업을 하는 어민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폭염이 장바구니 물가에 양식장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철저하게 대비해서 피해가 최소화하길 바라겠습니다. 현장에 박기환, 오승훈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내일이 가을의 문턱 입추인데요. 폭염이 절정입니다. 여기에 태풍도 여러 개가 동시에 생겨나면서 변수가 커지고 있는데요.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래도 입추되면 아침 저녁 선선해진다 그래서 입추 매직이란 말이 있는데 올해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입추는 절기상 가을이지 이 날씨까지 가을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입추는 보통 8월 7일이나 8일로 계절적으로도 이 한여름 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시기인데요. 실제 최근 30년간 서울의 입추 당일 최고 기온을 보면 대부분 30도를 웃돌았고요. 이 30도를 밑돈 해는 8차례뿐이었습니다. 다만 8월 하순절기인 처서를 전후해서 더위가 한풀 꺾이는 이른바 처서 매직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여름이 길어지면서 이 처서가 지나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폭염이 강해서 비가 좀처럼 내리지 않는 건가요? 네, 이 비가 내리려면 공기가 위로 활발하게 올라가면서 이 비그룹이 크게 발달해야 하는데요. 네. 지금은 두 고기압이 이 대기 전체를 누르면서 이 공기를 아래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비구름이 오래 발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제와 어제는 상층에서 내리 누르던 힘이 다소 약해지면서 일부 지역에만 소나기 구름이 발달했는데요. 예. 충남 아산과 전남 영광에는 한때 호우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강하게 쏟아졌고요. 이렇게 퇴근길에는 노을에 붉게 물든 구름이 유난히 눈에 띄기도 했을 텐데 저게 노을이 물든 네, 건가요? 맞습니다. 예. 소나기 구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는 국지적으로 짧게 지나가는 소나기여서 폭염을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김민경 기자가 서울 곳곳을 직접 관측을 해봤더니 같은 서울이어도 기온이 다 달랐다고요? 네, 기상청의 이 기상 관측 차량을 타고 이 서울 곳곳을 돌면서 지면 네. 온도를 관측해봤는데요. 이 광화문 광장은 살수차가 무린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지면 온도가 50도 가까이 찍혔고요. 반대로 남산 산책로는 33.6도로 거의 20도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나무 그늘이 좀 많아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예. 이 한강 위는 또 어떨지 한남대교로 이동을 해보니까 이 지면 온도는 51도가 찍혔고요. 이동 중에 일부 도로에서는 햇볕이 강하게 쏟아지는 곳에서는 60도에 육박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틀 연속 39도를 기록한 구로구 온수동도 찾았는데요. 인상적이었던 건 이 초등학교 안에 공식 기상 관측 장비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찾았을 때는 오후 4시가 넘은 시각이라서 기온은 다소 내려가긴 했지만 이 지면 온도는 여전히 50도에 가까워서 한낮 열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 남부는 가뭄도 이제 심해지고 있습니다. 산불을 끄는데 사용되는 차량이 농업용수 공급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요? 네, 이 산불을 끄던 진화 차량이 이번에는 메마른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남 밀양 무안면과 초동면 일대 논과 밭에 이 산불 진화 차량 22대가 투입돼서 500톤가량의 농업용수를 긴급 공급했는데요. 이 밀양을 포함한 경남 지역은 이미 심한 가뭄 단계에 들어섰고 영남뿐 아니라 호남과 그리고 일부 수도권까지도 가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광댐과 이 군위댐, 보현산댐, 그리고 섬진강댐 등 같은 이런 주요 댐의 저수율도 30% 아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저렇게 심각한 가뭄이 일단 비가 와야 해소가 될 텐데 그래서 태풍 이동 경로가 관심인데요. 비가 올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네, 화면 먼저 보실까요? 예. 지금은 13호 태풍 돌핀과 15호 태풍 찬홈이 동시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움직이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이 14호 태풍 구자라도 있었지만 오늘 오전 9시에 필리핀 부근에서 열대저압으로 약화를 했고요. 이 15호 태풍 찬홈은 이렇게 일본을 향할 걸로 보여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 예의주시해야 할 태풍은 이 13호 태풍 돌핀인데요. 이 한때 최고 등급인 5등급까지 발달했다가 지금은 강도 3으로 다소 약해졌지만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태풍 돌핀, 중국을 향한다고 하던데 이게 우리나라에 폭염을 더 유발할 수도 있다고요? 네, 일부는 맞고 일부는 오해인데요. 다시 한번 화면 보실까요? 예. 한 수치 모델의 토요일 태풍 예상 위치인데요. 이 태풍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동풍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동풍이 먼저 닿는 이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예. 이 동풍이
동해안은 이 공기가 산에 부딪히면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이 기온도 서쪽보다는 다소 낮을 걸로 보입니다. 반대로 산을 이렇게 공기가 넘어서 산을 넘으면서 기온이 서쪽 지역은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수도권은 계속해서 더워지는데요. 지금도 서쪽이 더운데 더 더워지는 거네요, 그러면? 아마 비슷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기상청 예보에서도 차이가 뚜렷합니다. 오늘과 내일 서울의 기온은 39도로 오르겠지만 이 강릉과 동해, 삼척 등 동해안은 32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이후 태풍이 중국 쪽으로 더 멀어지는 주말부터는 동풍의 영향도 점차 약해지면서 이 서울 기온도 36도로 다소 내려가면서 이 극한 폭염은 조금 누그러질 걸로 예보가 됐습니다. 일단 뭐 오늘 내일 잘 넘겨야 될 것 같은데 태풍이 중국을 이제 향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화면 보실까요?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모두 태풍이 중국으로 향할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첫 번째 변수는 이 태풍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가깝게 지나가느냐인데요. 이 예상보다 이렇게 우리나라 쪽으로 조금만 더 가깝게 붙어서 이동을 해버리게 된다면 이 남해안과 제주도는 영향권에 들면서 이 강한 비바람이 불고 태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오늘 밤과 내일 오전 발효로 풍랑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고요. 이후에 태풍이 중국에 상륙한 뒤 비구름의 이동 경로는 이 모델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먼저 우리나라 예보 모델 킴 같은 경우에는 이 태풍이 10일경에 중국에 상륙했다가 이렇게 남은 비구름이 서해상까지 이동할 걸로 보고 있고요. 반면에 유럽 모델은 태풍이 이렇게 9일쯤 상하이 쪽으로 내륙으로 이동을 했다가 점점 이렇게 중국 연안을 따고 비구름이 이동할 걸로 보고 있지만 이 후반에 이렇게 서해안 쪽으로 비가 내릴 걸로 또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태풍이 중국에 상륙하는 건 똑같지만 이 비구름이 이렇게 서해에 영향을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측 모델이 다 다르군요. 네, 하지만 이 모두 일주일 안팎의 뒤를 내다본 예측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만큼 이 태풍의 진로에는 물론 이후 비구름의 움직임까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동적이라는 건데 더위는 좀 식혀주고 비는 좀 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날 급등했던 코스피가 뉴욕 증시에서 미국 기술주 하락 충격에 오늘은 급락하고 있습니다. 나흘 연속 강세였던 코스닥도 오늘은 하락 중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류완홍 기자,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가 6,200선과 6,30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8% 내린 6,479로 출발했는데 낙폭이 커지다 5%대까지 확대됐습니다. 낙폭이 커지자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전날 3.8%나 급등해 6,600선 코앞까지 갔었는데 전날 급등을 되돌리는 조정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5일 연속 상승해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기술주 약세로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한 영향이 커 보입니다. 전날 강세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급락 중입니다. SK하이닉스 낙폭이 상대적으로 더 큰 상태입니다. 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고려아연 등 방산과 금융, 원자재 일부 종목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날 지수를 끌어올렸던 외국인은 오늘 순매도로 전환했고 개인 홀로 순매수 중입니다. 기관은 장중에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최근 4일 연속 강세였던 코스닥 지수도 오늘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3% 내린 797로 출발했는데 낙폭이 2% 이상 커졌습니다. 개인 홀로 순매수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41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엔화 약세 방어를 위해 시장에 개입했던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원화에 대해 변동성이 심하다고 언급한 후 원화 역시 강세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축구협회를 상대로 첫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네, 사회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세영 기자, 압수수색 진행 중입니까? 네, 경찰은 충남 천안시에 있는 대한축구협회를 오늘 오전 9시부터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축구회관에 대해서도 오전 9시쯤부터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고발 사건을 넘겨받은 뒤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도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경찰은 그제 홍명보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최근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과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가운데 1명 등 참고인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 한 시민단체에서 축구협회가 홍 전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협회 정관과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되도록 결론이 나지 않다가 우리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감독 선임 과정에 축구협회 관계자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홍 전 감독에 대한 피의자 소환에 이어 축구협회 압수수색까지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가기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폭염보다 더 답답한 정치권의 사정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두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전남 광주 목포시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전국구 이슈파이터입니다. 신지호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부처별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요. 굵직한 현안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개정된 형사소송법 저는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뭐 예, 그렇습니다. 네. 하지 말라 이래 돼 있어요.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그 행안부하고 법무부 두 분 원래 친하시잖아요. 안 친해? 안 친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고개를 가로졌는데 두 분 사이가 엄청 나빠지시는 모양인데. 여하튼 또 뭐 협의를 좀 잘 하십시오. 검사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냐? 뭐 수사하지 말라고 금지하지 않았으면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 개정된 형사소송법 조문 잘 안 읽어봤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정신세계가 궁금합니다.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했을까? 분석조차 잘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뭘까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10분을 고민하더니 짬뽕을 곱빼기로 시켜서 다 먹고 국물까지 다 마시고 나서 내가 지금 뭐 먹었냐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네, 어제 업무보고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형사소송법을 잘 안 읽어봐서 정말 안 읽어본 건 아니겠죠? 어떤 그럼요. 의미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문을 차분하게 보지 못했다 이런 정도의 말씀일 것 같고요. 핵심 내용을 모르거나 그 법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검사가 수사를 아예 못하나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뭐 애둘러서 표현한 거 아닌가 예. 싶은데요. 네. 짧게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아니 근데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서 요구하고 예. 국민적 어떤 이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는 거부권 행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보안 수사권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니까 법안 내용을 모르지 않는다는 게 그 뒤에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경찰의 암장이라든가 부실 수사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섰을 때 그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그래서 행안부하고 법무부하고 잘 협의하라 이런 지시까지 하시는 거 보면 그 내용을 몰랐다기보다는 뭐 그런 좀 약간 함의가 있는 말이다. 뭐 그런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찬성을 좀 안 했던 내용이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런데 실제 읽었는데 읽지 않았다고 얘기하게 되면 국민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대통령의 언어라는 게 있어요. 시정잡배가 농담하듯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 국민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특히나 온 국민이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법 개정을 했고 어제 국무회의였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지금 우리 김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단호히 그거는 안 된다. 거부권 행사 안 하겠다. 네. 그러면서 내세웠던 논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거부권 행사 요건에 맞지 않는다. 그랬는데 법안을 다 읽어보지도 않고 그 전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제가 저거 영상을 쭉 한번 봤더니요. 정성호 법무장관이 검찰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는데 대통령이 또 되물어요. 법에 수사하면 안 된다고 수사 금지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기본적인 거를 잘 알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닌지 그게 헷갈릴 정도고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대통령의 이 뱉어놓은 말을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청와대에서 이걸 자꾸만 이렇게 뭘 덮어서 잘 포장을 해서 수습을 하려니까 또 스텝에 많이 꼬이시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저게 왜 나왔냐면요. 지금 행안부 장관 윤호중, 법무부 장관 정성호 두 분 원래 친하지 않냐. 검경 합동수사본부 이게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그 얘기하다 저 얘기가 나온 합수본 거거든요. 얘기하다 나온 합수본이요. 예. 합동수사본부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저건 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라도 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이 있다면 합동수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지면 합동수사본부는 더 이상 존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잠깐만요. 법적 지식이 없더라도 알아요. 김 의원님 반박도 좀 들어볼게요. 예. 합동수사본부가 처음 있는 일입니까? 역사상 첫 합동수사본부입니까? 그럼 과거에 있었던 합동수사본부는 경찰은 수사권, 기소권 없었잖아요. 다 독점하고 있었잖아요. 수사에 검찰의 지시를 받아서 했었잖아요. 옛날에 합동수사본부에 경찰은. 그때도 그렇게 운영이 됐던 거고요. 지금도 합동수사본부에서 검찰의 수사권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느냐를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 행안부 장관께서 설명을 하셨죠. 걱정하지 마시라고 준비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 주신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러저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대통령의 말씀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거는 뭐 대통령께서 더 조심하시면 될 문제인 것 같고 우려하는 바가 없지 않다는 걸 대통령께서도 아셨잖아요. 그래서 여러 차례 보안 수사권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일부 제한적으로라도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말씀이 있으셨던 거고 그런 우려하는 바가 없지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결정해서 올라온 사안을 거부할 만큼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본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국민 뭐 기자 간담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관련 내용 질문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소상히 답변한 것도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사실 좀 맞지 않는 얘기 같고 어떤 의도인가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에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표현은 주요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세세한 자국까지 챙겨서 읽지는 못했다는 의미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또 이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제 내용을 모르는 것처럼 말하면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부분을 오히려 좀 부각시킨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이요. 앞으로 그 여러 다른 특검법하고도 충돌이 돼요. 이번에 이제 선관위 특검법에 통과가 됐고 선관위 특검제에 출범을 하지 않겠습니까? 조만간. 그런데 거기 부칙에 보면 선관위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10월 3일 이후에는 그 선관위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특검에서 수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10월 3일부터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잖아요.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수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민주당 사람들도 답을 제대로 못해요. 그 찾아봤더니 선관위 특검 부칙에 여기에 파견되는 검사는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칙에 있군요. 그러니까 이게 법은요.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명확성이 있어야 되고 그게 법적 안정성이에요. 그런데 이 개정 형사소송법과 선관위 특검법이 충돌하고 있어요. 부칙에서 해결했잖아요. 그런 식의 그거는 대로. 꼼수로 그 일시적으로 그 하는 거지. 아니 대전제가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 해놓고 특검 파견하면 그건 수사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잠깐만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저 아까 검경수사본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월 2일까지는
그래도 거기 검경수사본부가 거기 검사들이 수사할 수 있죠. 그러면서 그 이후 거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준비가 안 된 날림 공사를 이 집권 세력이 했는가를 대통령의 입으로 스스로 고백을 자인을 한 것이다. 반박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봐야죠. 뭐 신지호 전 의원님도 예전에 법안 내 보셨고 법안 처리해 보셨을 텐데 법안을 처리할 때 그 법안을 완벽하게 만들고 싶지만 그 상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외 조항, 단서 조항, 특례 조항들을 두는 겁니다. 그 선관위 특검법도 특검법이잖아요. 법 상황에서 현재 형사소송법과의 충돌을 우려했고 그래서 부칙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법이지. 예를 들어서 완벽한 법, 그러니까 개정이 한 번도 안 이루어진 법이었습니까? 헌법마저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친 건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비판하는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이 비판을 수용하겠습니다만은 과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원희 의원님, 이거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그래서 정성호 장관도 좀 너무 빛의 속도로 통과됐다 좀 우려 표명하기도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은 유임해달라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주문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현재 보안수사권이 폐지되고 보안수사 요구권 문제가 이제 나섰습니다.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안 처리가 점점 늦어지면서 이게 갈등이나 논란에서 혼란의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어서 법안을 저희들이 좀 형사소송법을 더 이상 혼란으로 가지 않게 예측 가능한 범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형사소송법 처리를 했는데 우리 정성호 장관님께서 우려했던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안수사 요구권을 강화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정성호 장관만큼 적임자가 없죠. 그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고 그래서 아마 이제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본인은 분이고. 이제 체력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물러나고 싶은 모양인데 대통령께서는 거기까지는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뭐 유임이 결정된 거라면 이제 정성호 장관이 이제 남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책임감 있게 좀 처리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방부 업무보고 내용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어떤 내용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치와 관련해서 논란들이 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이었어요? 3번.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누가 상상했겠어요? 또 할 줄을. 대한민국이 민주화됐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추적 등 서로에 대한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뭐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국방 분야도 이슈가 참 많습니다.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문제가 이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단호하게 속도를 좀 내달라 이 부분을 좀 주문을 했는데 앞으로 육사에서 쿠데타를 또 할 수 있잖아요. 이 발언을 놓고도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것도 역사 왜곡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3번의 군사 쿠데타는 이제 박정희 당시 장군에 의한 5.16 군사 쿠데타가 있을 거고요. 또 1979년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중심이 된 12.12 군사 반란.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12.3겸인데 앞에 두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그 군사 움직임은 그거는 뭐 육사가 중심이 된 그 군사 쿠데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걸 군사 쿠데타라고 그래요? 그 군사 쿠데타라고 합니까? 오히려 그 이제까지 그 민주당의 어법을 하면 검찰 쿠데타라고 해야죠.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씀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기에 물론 충암고 라인 뭐 김용현, 여인형 뭐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위법한 비상계엄 구상에 동조를 해갖고 과오를 저지른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육사 전체를 싸잡아가지고 이게 육사가 윤석열 그 내란 반란의 주체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이건 역사 왜곡이다. 그리고 YS 정권 때 정치 군인 집단이 하나회를 해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군이 주체가 돼서
무슨 정치적인 행위를 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런 식의 논리로 따지면 역대 대통령들이 그 청와대에 있으면서 쿠데타를 감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청와대가 없애죠. 청와대도 없애야 되죠. 저도 얘기 좀 하죠. 예, 말씀 너무 길어지시는데 이런 걸 흔히 친위 쿠데타라고 하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약에 김영현이 없었다면 혹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이 라인이 없었다면 육사 출신들의 이 집단이 없었다면 윤석열이 12월 3일 날 비상경과 내란을 꿈꿀 수 있었을까요? 저는 윤석열과 이 집단들, 육사를 나온 이 집단들을 따로 떼놓고 12월 3일을 설명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윤석열은 이들의 힘, 군사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일찌감치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들을 수방사령관으로 보내고 방첩사령관으로 보내고 이런 특전사령관으로 보내고 작업을 준비하죠. 이 과정이 육사 출신들 이 장성들이 아니었다면 준비될 수 있었을까? 꿈꿀 수 있었을까? 불가능한 거죠. 그걸 따로 떼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결국은 비상겸이자 내란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위 구테타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사가 한 번이면 실수고요. 두 번이면 이거는 뭔가 연이 있는 거고요. 세 번이면 이건 필연인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그 구조를 뿌리 뽑아야 되는 거죠. 저는 대통령께서 명쾌하게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차제에 그 육사가 갖고 있는 폐쇄성, 가족주의, 상명하복 그러면서도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군사 집단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이번 차제에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난 있습니다. 계엄 사태에 대한 두 분의 이제 분석은 잘 들어봤고요. 지금 속보가 한 가지 좀 들어와서 폭염이 지금 뭐 재난 수준까지 심각해지면서 국민 피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지방정부와 폭염 가뭄 상황을 점검하는 화상회의를 오늘 열었습니다.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들어보시죠. 전부 다 지금 폭염 상황이 심각한데 대처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에서는 40도를 넘는 고온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외신에서나 보던 이런 폭염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정부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폭염이 완화될 때까지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 바랍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극한 기후에 걸맞는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처 그리고 지방정부는 가용한 인력 자원을 총동원해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을 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냉방시설 이용이 어려운 그런 분들은 직접 찾아서 안부를 확인하는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야외 작업장에서는 가장 더운 시간대에 작업 중지나 휴식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현장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지도록 관계 당국들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또 가축이나 양식 어류, 농작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도로, 철도 등 사회 기반 시설의 안전과 전력 수급 상황도 면밀하게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남부지방 중심으로 가뭄이 심화되고 있는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당분간 비 예고도 없는 만큼 대체 용수 공급, 또 양수 장비 가동 등을 적극 추진해서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도서상간 등 상수도 미보급 지역은 비상급수 같은 단기 조치 외에도 대체 수원 개발 같은 중장기 용수 확보 대책도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각 기관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고 공무원, 경찰, 소방, 자원봉사자 등 현장 대응 인력의 건강과 안전도 빈틈없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발언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또 폭염의 절정이라고 하니까요. 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해달라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육사 얘기를 하다가 이재명 대통령 발언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신조 전 의원께 이거 짧게 좀 여쭤볼게요. 네. 지난 계엄 사태에 대한 그런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쿠데타 언급이 자칫 6회공 통합 작업에 이제 진위가 왜곡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정부에서 설명했던 통합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대통령께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숨어 있는 정치적 저의가 저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검찰 수사권 없애는 것도 그렇고 육사 없애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요 일부 정치 군인이 있고요 일부 정치 검사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다 매도해서 이런 식으로 그 조직을 다 칼질하는 이거는 굉장히 불장난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육사를 없애는 거지 국군사관학교 는 6회공 다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의대를 들어가면 예과 2년 동안 다양한 교양 학습을 시키고 본과에 들어가면 이제 전공 학습들을 시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국군사관학교에서 그런 교양 학습을 1, 2학년 정도에 시킨 다음에 나머지 동안에 육군, 해군, 공군 자기 희망에 따라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것을 통합해서 관리한다라고 하는 취지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전체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건 아니다. 아, 그럼요. 예. 그렇게 정리하고 이제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갈까요? 예,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청래 후보에 이어서 오늘은 김민석 후보가 김어준 씨 방송을 찾았는데요.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호남에서 어느 정도 격차를 생각하세요? 전체에서 50%를 넘기는 것으로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호남에서도 그에 육박하거나 넘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남에서는 과반을 넘길 것이다. 근데 넉넉히 정청래 후보가 윤리감찰 지시한다는 이유는 근거 없이 신천지 연루설 제기했다는 이유인데 여기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선 또 이미 합수본 지금 수사가 있고 박선원 의원도 얘기했고 저도 문제 제기를 할 때 제가 계엄도 했던 사람인데 생짜 아무 얘기도 없이 했겠습니까? 근데 굳이 그걸 얘기 안 해도 이미 충분히 근거가 나와 있고 더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당이 받아서 이후에 정리하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더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 정도를 얘기하고 문제 제기할 정도의 근거는 충분히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민석 후보가 오늘 정청래 씨 채널에 출연해서 한 얘기를 잠시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판세를 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정청래 후보도 그러고 김민석 후보도 그러고 호남은 내가 자신 있다. 다 그런 얘기하고 있네요. 말이야 다. 그렇죠. 말이야 다 할 수 있는데. 뜻대로 하는 거니까요. 근데 지표로 나와 있는 객관적인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호남에서 좀 좁혀지는 듯 하다가 최근에 엊그제 광남일보라든가 지역 언론, 광주 MBC라든가 이런 지역 언론에서 한 여론조사를 보면 광주에서 한 20% 가까이 차이 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어젠가 KSOI에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저건 전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건 전체 국민 대상이고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면 51%가 넘어가더라고요. 이제 점점 저렇게 과반이 넘어가면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필요 없어질 수 있죠. 근데 하여간 저런 추세가 객관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정청래 후보님의 주장은 좀 약간 자기들의 어떤 위로성 혹은 자기 지지자들을 독려하기 위한 발언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민석 후보가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계엄도 마쳤는데 신천지 의혹을 내가 아무 근거 없이 흘렸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근거 제시를 하면 되잖아요. 네. 그냥 계속 냄새만 피우고 얘기를 못 하니까 그런 거고 한 번 맞췄다고 다 맞추나요? 그래도 여의도 문어라고도 불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본인 생각이 그런 것 같고 예. 그 계엄 정보도 어디서 얻었는지 본인이 이제는 말할 때 되지 않았나요? 그거 자기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해낸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그 계엄
그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발언을 한 건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해야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설들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거 하나만 가지고 신천지 저렇게 터뜨렸으면은 뭐 지금 한참 지났잖아요. 저거 터뜨린 지. 이게 사실은 신천지 문제가 합수본에서 이제 수사 결과로 물론 그 합수본에서 수사한 거는 국민의힘의 신천지가 어떻게 집단적이고 조직적이고 그리고 교주의 지시를 받아서 한 행위들이 드러나면서 이제 그 일단으로 밝혀지고 있는 건데 합수본 수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났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해 못할 선거 결과들이 우리 당에서도 있었거든요. 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광주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서 이재명 후보가 이길 거라고 예측이 됐는데 갑자기 이낙연 후보 측이 확 올라왔고 그 전에 한 10만 명 정도의 입당이 있었다는 게 이제 밝혀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 아까 나왔던 김어준 총수나 박시영 TV나 지금 열심히 정청래 후보를 돕고 있는 박시영 TV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신천지 개입설을 띄웠단 말이죠. 그리고 그 띄운 거를 최민희 지금 최고위원 후보가 법안 발의까지 했잖아요. 종교가 어떤 특정 정치 집단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했을 정도로 당시에는 뜨거웠다가 그런 신천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다가 사실 누그러져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신천지가 우리 민주당의 경선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기한 거니까요. 그건 우려는 우려대로 받아서 대책을 세우면 될 일인데. 근데 후보들이 지금 거의 윤리위제에서 서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전대 끝나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좀 정청래 후보가 좀 과하다 이런 느낌이 있죠. 왜냐하면 상대 후보 진영에서 한 얘기를 가지고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윤리감찰단에 제소해가지고 뭐 징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막말로 불날 염려가 있어서 불 조심합시다라고 경계를 한 우려를 표시한 사람에게 방화범이라는 누명을 씌우면 됩니까? 예. 어쨌든 뭐 순위가 어떻게 나타나든 지금 전대 과정에서 나온 서로의 이제 감정의 고를 생각하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 상황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 이런 얘기는 이제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연판장까지 이제 등장을 하자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일부 당원들께서 지도부에 대해서 의견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2만 명 조금 넘는 당원들의 의사가 100만 명 넘는 국민의힘 전체 당원의 의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당대표가 일일이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네, 저는 2021년 12월에 입당을 했고요. 굉장히 당원들을 되게 폄하하신다. 내편 당원만 챙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편 당원? 고성국 TV를 보니까 그 고성국 씨가 그래 한판 붙어보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보고 웰컴 한번 해봅시다. 전당원 투표 한번 해봅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2만 명 조금 넘는 당원이 나가라 그런다고 전체 당원이 100만 명이 넘는데 내가 왜 나가냐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장동혁 대표가 올 초에도 그 본인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좀 퇴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어떤 승부 카드를 던졌냐면 그럼 난 당원들에게 재신임 투표를 통해서 그걸 묻겠다. 그 대신 나에게 그걸 요구하는 사람도 정치성명 걸어라. 그때 장동혁 대표가요 당 대표뿐만 아니라 당원들에게 불신임 당하게 되면 국회의원직까지 내놓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왜 그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지금 2만 지금 한 5천 명 됐대요. 근데 100만 당원인데 2만 5천 명까지 끄고 얼마 몇 프로 안 되는 당원들을 왜 다 괴롭히냐 그러는데 그럼 과거에 그렇게 저 당당하게 얘기하던 장동혁의 모습은 어디 갔냐.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요번에 그러면 당원 신임 투표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뭐 100만 당원이 넘는다 그랬는데 지방선거 전에는 넘은 게 맞아요. 근데 지방선거 끝나고 지방선거 때는 이제 후보자들이 경선 대비하고 자기 아는 사람들 정말 빡빡 긁어갖고 다 등록시키잖아요. 그게 이제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면서 한 20여만 명이 빠져나갔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과거처럼 당원 투표로 뭐 돌파하겠다 이걸 못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전당원 투표 왜 안 하지?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게요. 하여간 민주당은 전 당대표 때문에 국민의힘은 현 당대표 때문에 예. 참 곤란하네요. 전당원 투표제가 살아있고 본인이 약속한 거니까 저는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렇게 해서 정면 돌파해서 이기면 자기가 당원들의 선택을 받으면 좀 더 힘있게 가는 거고, 만약에 이제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물러나라 하면 물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힘 있는 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사실은. 안 하는 또 이유도 있겠죠. 전라도 말로 좀 쫄려서 그러겠죠. 아, 쫄리는 겁니까? 예, 쫄리는 거는 표준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뭐 쫄려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끝으로 이거 좀 짚어볼게요. 연임 생각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한 번 더 하는 거 생각하고 있다. 네.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그 권력욕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당원 중심으로 뭘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번에 아까 그 신천지 얘기도 나왔지만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면 한병도 원내대표도 얘기했지만 이중당적 정리랑 정교 유착 당원 정리, 이건 제도적으로 꼭 양당이 그 합의를 해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정당 정치가 그나마 좀 건강해집니다. 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예, 오늘 두 분이 초반에 많이 치열하게 공방하셨는데 마지막엔 뜻이 딱 맞는 얘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지호 전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밤중에도 가시지가 않는 무더위 속에 곳곳에서 정전도 잇따랐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전기가 끊어지면서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온통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긴급 출동한 한국전력 차량은 전신주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살펴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도봉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펑 하면서 무슨 폭탄 터지는 듯한 그 큰 소음이 나면서 잠에서 깨 아파트 밖으로 나온 주민들은 연신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달랬습니다. 한밤중에 발생한 정전으로 아파트 7개 동 500여 세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잠깐 전기가 돌아왔을 때 엘리베이터에 탔던 주민 한 명이 그대로 갇혀 소방당국에 구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구청과 한국전력은 아파트 자체 설비인 변압기 세대 중 한 대가 고장나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900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에도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12개 동 중 9개 동에는 2시간여 만에 전력이 돌아왔지만 나머지 3개 동은 변압기를 아예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 복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와 단원구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아파트 내 전력 설비 고장으로 전기가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충남 아산시에서는 전력 사용량 급증으로 두꺼비집 역할을 하는 군의 차단기가 내려가 아파트 3개 동 150여 세대에 30분가량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최근에 폭염으로 숨지는 온열 질환자 가운데 상당수가 고령층인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보건당국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올해 집계된 온열 질환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2,400여 명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이 33.8%, 80세 이상은 12.3%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정 사망자 21명 가운데도 13명이 80세 이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80세 이상의 경우에는 집에서 온열 질환이 발생하는 비중이 전체 연령대보다 3배 높은 만큼 실내 환경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 김제에서는 전동 카트를 타고 가다가 넘어진 8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김제경찰서와 전북 소방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쯤 김제시 검산동의 한 도로에서 전동 카트 아래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80대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고 당시 사망자 체온은 42도 이상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 카트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의사소견에 따라 열사병으로 인한 심정지로 숨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더위에 전통시장의 상인분들이나 야외 작업을 하는 분들이 특히 고충이 큽니다. 누적 온열 질환자도 2,400명이 넘었는데요. 폭염 상황 사회부 배민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배 기자가 시장을 가봤는데 아무래도 상인들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맞습니다. 제가 어제 서울 광장시장에 직접 다녀왔는데요. 정말 더웠습니다. 예. 이 시장에 지붕이 있긴 한데 강한 햇빛만 막아주는 정도고 이 바깥 열기를 온전하게 막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시장 곳곳 조리하는 열기까지 더해져서 체감 온도가 상당히 높았는데요. 어제 오후 2시쯤 바깥 온도가 35도 정도였는데 호두과자를 파는 노점상에 설치된 온도계가 40도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 노점상이나 특히 종일 불 앞에 있는 상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한 이제 2시 정도 되면은 여기서 쓰러질 것 같아요. 그냥 물이 하루에 한 5-6개를 먹어요. 2리터짜리를. 거기다 소금 계속 먹어가면서. 뭐 여기 이제 뭐 다 덥겠지만은 불이 있으니까 우리는 더 죽겠는 거야. 말도 못해. 이렇게 덥다 보니까 이제 상인들은 연신 시원한 물도 마시고 선풍기 바람도 쐬봤지만 이 더위를 날리는데 큰 효과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불 앞에 계실 거면은 더 진짜 심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더위에 너무 지친 일부 상인들이 그래서 장사를 쉬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더위도 너무 힘든데 관광객들이 줄어서 이 부분도 상당히 힘들다고요. 맞습니다. 광장시장 하면 빈대떡이나 육회 같은 음식들 떠올리실 텐데요. 저도 좋아하고 자주 방문하는 시장인데 이 평소라면 아마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어제는 한낮에도 시장 내부를 다니는데 통행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한산한 분위기였습니다. 이 수십 년 동안 광장시장에서 장사를 해온 상인들 역시 올여름이 유독 덥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이 상인들은 무더위에 휴가철까지 겹치며 사람들 발길이 뜸해진 걸 부쩍 체감한다며 폭염에 장사 부진까지 이중고를 겪는 상인들은 어서 더위가 끝나기만을 바랬습니다. 네, 뭐 생업이니까 또 장사는 해야 하고 불 앞에 서 있는 건 또 극도로 힘들고 참 마음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또 이제 야외 노동자들, 뭐 환경미화원 분들이나 그런 분들 고충도 상당히 크겠죠? 맞습니다. 어제 저희 사회부 조경원 기자가 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현장에 동행 취재했습니다. 이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 작업은 오전 11시 정도까지 이어졌는데요. 이 골목마다 쌓인 쓰레기를 뛰어다니며 수거하다 보면 온몸이 금방 땀으로 젖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헬멧하고 이런 안정장비 착용하면 그냥 땀이 막 저절로 흘릴 정도로 되게 더워요. 그냥 체감온도로 따지면 한 40도 이상 될 것 같은데요. 깨끗한 거리를 위해 하루도 빼먹을 수 없는 일인데 이 환경관리원들은 안전모와 장갑을 착용한 채로 계속 이동하다 보니 휴식도 충분히 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독한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취재진이 열화상 카메라로 이제 이 도심의 모습을 좀 담아봤다는데 어땠습니까? 네, 어제 서울 낮 최고 기온이 무려 39.2도까지 올랐습니다. 네. 40도에 임박한 건데요. 저희 사회부 송수영 기자가 열화상 카메라를 들고 서울 곳곳을 살펴봤는데 먼저 이 송 기자가 취재한 영상들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서울 남산타워, 저희 서울타워인데요. 이거 왼쪽 화면을 보면은 평상시 같은 모습이지만 오른쪽에 이제 곳곳이 새빨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푸른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형태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새빨간 모습인데요. 이제 그 광화문도 도로도 한번 저희가 취재를 했었는데 이 도로 표면이 유독 새빨간 모습입니다. 거의 한증막이네요. 그럼요. 이 가장 뜨거운 오후 2시쯤에는 노면 온도가 60도를 넘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청계천 모습을 한번 보시면 이 청계천 주변에 이 빌딩들 상당히 빨간 모습입니다. 하늘하고 이 청계천 물만 파란색으로 아주 뚜렷하게 대비가 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저곳을 지금 송수영 기자가 하루 종일 다 돌아다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예. 서울 곳곳을 취재한 우리 송수영 기자 역시 상당히 더위에 많이 노출됐었는데요. 예. 특히 광화문에서 청계천까지 예. 한 40분가량 직사광선에 계속 서 있으면서 머리카락도 굉장히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직접 두피 온도를 재봤는데 혹시 몇 도나 나왔을 것 같나요? 두피요? 네. 두피 온도 재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은 없는데 한 39도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저희 송수영 기자의 직접 두피 재는 모습을 예. 한번 직접 보시죠. 예. 양산을 쓰지 않고 떼약볕에 있어 봤습니다. 제 두피 온도를 직접 재보겠습니다. 이 송 기자 정수리 인근 상당히 빨간 모습인데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무려 46.1도가 네. 나옵니다. 이 보통 체온과 비교해도 1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겁니다. 그냥 기온보다도 훨씬 높은 거네요, 두피가. 맞습니다. 예. 그야말로 찜통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온열 질환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죠. 맞습니다. 그제 그러니까 4일이죠. 기준으로 전국 온열 질환자는 198명입니다. 거의 200명에 가까운 숫자인데 이 가운데 사망자도 1명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전날인 3일 202명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높은 수치고요. 이 시도별로 보자면 경기도가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도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올해 누적 환자는 2,441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도 2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스포츠계도 지금 비상인 것 같은데 야구 경기 아예 취소됐죠? 네, 맞습니다. 어제와 오늘 프로야구 전체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이 퇴근하고 야구 보는 즐거움에 없어져서 아쉬운 분들도 계실 텐데 이 폭염이 너무 심각해서 선수뿐 아니라 관객의 안전까지 위협되는 상황인 만큼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이 그제는 폭염 경보 속에 열린 SSG와 LG 경기에서 응원을 하던 20대 관중이 쓰러져서 응급 조치를 받는 등 모두 25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KBO는 오늘 구단 단장과 선수협회 관계자 등 참석하는 이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고 향후 폭염과 관련한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원래 야구보다 1시간 정도 늦게 시작하는 축구 역시 더위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프로축구 K리그도 내일과 모레 열리는 경기의 시작 시간을 기존 7시 반에서 8시로 30분 늦추기로 했습니다. 네. YTN 취재 기자들이 두피가 거의 익어가면서 더위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배민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맹위를 떨치던 경남 지역 폭염 기세가 이제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과일도 화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임영준 기자입니다. 국내 단감 주산지인 경남 창원. 이곳에서 25년 동안 단감 농사를 지은 안희근 씨는 요즘처럼 고민이 깊었던 적이 없습니다. 단감 표면이 누렇게 변하거나 검게 걸리는 햇볕 대임 현상 때문입니다. 비 한 방울 없이 강하게 태양이 내리쬐는 최근 날씨가 주범으로 꼽힙니다. 부족한 수분을 보충하려고 열흘에 한 번꼴로 주던 물도 3에서 5일에 한 번 주고 있지만 역부족. 이대로 추석 대목을 망칠까 걱정입니다. 작년보다도 올해가 아무래도 더 심한 것 같으니까 상품성이 거의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석 대목도 지금 기대하기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햇볕에 노출된 부분은 햇볕 대임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햇볕을 덜 받는 아래쪽은 푸른색을 띠고 있는 상황. 이렇게 뒤집어져 열린 감은 익어가면서 무게가 실려 위아래가 뒤집히는데 그렇게 되면 푸른색이었던 부분도 햇볕 대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온이 40도를 넘긴 밀양 사과밭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껍질 일부가 갈색으로 변했고 단단하던 과육이 물러졌습니다. 사과 농민은 자연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자연 앞에서는 우리가 100%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날씨가 41도씩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한번 우리가 그래 방계를 해도 자연은 전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햇볕 대임 피해는 이제 시작으로 지역 곳곳에서 발생할 거라는 게 전문가 분석입니다. 8월뿐만 아니라 9월까지도 이렇게 고온 현상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노지 가수들에서 이런 대임 현상들이 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세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폭염이 여전한 경남 지역. 당분간 비 예보도 없어 과수 농민은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YTN 임영준. 더워도 너무 더워서 그런 걸까요? 요즘에 모기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모기도 더위를 먹은 건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올해 초여름부터 기승을 부리며 밤잠 설치게 했던 모기.
극한 폭염이 시작된 뒤 왠지 자취를 감춘 느낌이죠. 도심 모기 지수를 살펴봤더니 실제로 폭염이 맹위를 떨치기 시작한 지난달 하순 개체수가 3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모기는 25도에서 28도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32도를 넘으면 활동이 둔해지고 35도 이상에서는 산란과 생존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강한 뙤약볕에 모기 산란지인 물 웅덩이가 바싹 말라붙은 것도 모기가 줄어든 한 이유인데요. 그래서 모기가 다 사라졌느냐? 그건 아닙니다. 바깥 대신에 상가나 지하 주차장, 하수구처럼 서늘하고 습한 곳으로 숨어든 현상이 관찰이 됐습니다. 폭염이 한풀 꺾이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사이에 다시 모기가 크게 늘 수 있는 만큼 모기매개 감염병에도 계속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극한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서울의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온열 질환자가 크게 늘어나며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오한진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이 너무 더운데요. 오늘 40도 찍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공식 가장 높은 기온이 39.6도거든요. 39.6도. 이게 예. 2018년 8월 1일 예. 기록한 건데 오늘 그 서울 표준 관측소에서 39.6도로 넘느냐 이제 이러면 이제 기록을 깨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비슷하거나 좀 약간 낮을 것 같고 서울 시내에 약 20개의 관측망이 있습니다. 그중 어딘가는 40도를 깰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 폭염을 2018년이나 24년과 비교하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좀 다릅니까? 그때 그러니까 1994년 여름이 굉장히 더웠습니다. 예. 그다음에 2018년 여름, 그다음에 이제 최근 2025, 2024, 2023 다 더웠는데 과거와 비교해 보면 과거는 낮 기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열대야 일수를 비교해 보면 벌써 지금 6월 1일부터 8월 어제까지 그러니까 아직 여름이 다 가지 않았는데 예. 과거 같은 기간의 그 여름과 비교해 보면 열대 일수가 확실히 올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와 비교해서 뭐가 달랐나? 전체적으로 다 더웠는데 밤 기온이 높은 게 좀 특징이라고 봅니다. 밤에 나가도 원래는 여름에 더워도 밤에는 좀 괜찮은데 요즘 밤에 나가도 숨이 막힐 정도로 그런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서울 날씨가 다른 아시아 주요 도시 중에 가장 높은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원래 만약에 방콕, 도쿄와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위도상으로 북쪽에 있죠. 그래서 전체 연평균 기온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네. 여름만 비교해 보면 예. 최근 도쿄도 상당히 더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태평양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일본은 저 홋카이도 쪽에 고기압에서 그 찬 바람이 지금 불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 기온을 깎아내리는 효과가 있었는데 또 방콕은 지금 우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비가 오는데 인도양에서 불려 들어가는 강한 수증기들에 의해서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금 태백산맥 동쪽에서 바람이 서쪽으로 불고 있거든요. 페인 효과까지 더해져서 지금 그런 37, 8도 이런 기온이 나타나는 걸로 아마 우리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더운 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 수도 이제 크게 늘었는데요. 아무래도 방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밤에 이제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 신체라는 것은 밤에 잠을 자면서 회복을 하고 그 다음 날 다시 이제 활동을 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야간에 열대야가 계속 지속이 되니까 밤에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낮에 쌓였던 이 온열 피로, 열 피로를 해소하지 못한 채로 그 다음 날 다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전에 온열 질환자 발생률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오전에 발생자 퍼센트가 8%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벌써 13%를 넘었어요. 오전 6시부터 이게 10시까지 온열 질환자 발생 퍼센트를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밤에 이 열 피로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를 아주 굉장히 어렵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몸이 회복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우선 네. 이제 우리 몸에서는 온도를 느끼는 곳이 시상 하부 안에 있는 열 센터가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느껴가지고 내 몸을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땀을 나게 하거나 뭐 체온을 이제 낮추는 형태가 되는 건데 그 상황을 밤에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네. 계속 더우니까 악순환이군요. 그렇죠. 이 센터가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몸이 적응을 잘 못하고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온열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그럼 거죠. 이런 시기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건강에 좋을 만한 습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우선은 시원해야 됩니다. 예. 모든 걸 다 제치고 예. 기온이 좀 떨어져야 돼요. 이 잠을 잘 자기 시작할 때는 한 25도 정도가 알맞다고 알려져 있고 네. 잠을 자는 동안에는 한 28, 9도 정도가 우리 신체에 알맞다고 돼 있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는 내 몸도 조금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조금 더 시원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지금. 시원하게 몸을 좀 해주는 게 맞습니다. 중요하다. 새벽에 약간 시원해지는 것이 예. 잠을 더 잘 잘 수 있고 또 온열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입니다. 온열 질환자 중에 이제 고령층이 많다라는 통계도 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온열 질환 증세가 나타나면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이제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의식이 있다 그러면 체온을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예를 들어서 뭐 샤워를 시키든 목욕탕 물에 넣든 또는 시원한 물을 먹게 하든 또 바람을 불게 하든 또는 뭐 에어컨을 틀게 하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일단 사람 체온을 낮추는 게 중요하고요. 예. 의식이 없다. 이때는 뭐 무조건 119를 먼저 불러야 되고요. 그다음에 온 몸에 옷을 좀 풀어서 느슨하게 해서 최대한 신체에서 열 발산을 할 수 있을 정도를 만들어 줘야 되고 거기에 이제 체온을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응급 조치를 할 수는 있는데 의식이 없을 때는 뭘 먹게 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잘못 들어가서 흡인성 폐렴을 유발해서 예. 엉뚱한 형태의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식이 흐릿하거나 또는 의식이 없어지는 이런 상태에서는 다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먹게 하는 거, 그럴 때 마시게 막 하는 얼음물 거. 마시라 그러고 그럼 위험할 수 아우 그게 제일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군요.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한다든지 음료를 예. 마시게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뭐를 마셔도 위험하다. 그거 꼭 기억해야 네. 될 것 같고요. 이제 시기상으로는 입추잖아요, 내일이. 네. 그래서 이제 무더위가 보통은 이제 절기를 따라가는데 이번에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하지 때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가장 많거든요. 낮의 길이가 가장 깁니다. 그래서 1분, 2분이라도 태양 에너지가 더 많이 오는데 그 하지 때 가장 많이 온 에너지가 지금 나타나는 때가 약 한 달 내지 한 달 반 뒤. 우리가 아궁이에 불 때면 금방 방이 따뜻해지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예. 지금 7월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한 8월 15일까지가 1년 중 가장 그 더운 시기입니다. 오늘이 8월 6일이니까 지금 우리가 그 극한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하루하루 이제 지형적인 영향으로 어디가 전국 최고 기온을 기록하느냐 이제 이 차이인데 8월 15일 지나면 분명히 그런 극값은 기울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큰 틀이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라는 큰 틀 속에서 뭐 이런 그 극한적인 그런 더위는 좀 수그러들겠지만 한 9월까지는 우리가 더위를 느끼는 낮 기온이 33도를 넘는 날을 폭염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폭염일수는 9월 말까지도 이어지고 작년에 심지어 제주도에서는 10월 18일 열대야가 나타났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런 추세는 계속해서 더워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전 지구가 그 전 지구가 공기가 더워졌으니까 이제 우리 한국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그런 상태가 이제 이어지니까 언제 시원해질 거냐? 제 생각은 한 9월 말 지나야 시원해질 것 같고 다만 이 지금 극한적인 더위 이거는 분명히 시간이 갈수록 아까 말한 태양과의 관계인데 화질을 정점으로 해서 상당히 하루씩 낮이 짧아졌거든요. 그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럼 가을 바람이다라고 느끼는 거는 9월 말을 지나야 될 것 같습니까? 옛날에는 8월 23일 처서라는 예. 절기 지나면 모기 입이 비뚤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죠. 공기가 그만큼 차가워져서 모기가 활동을 못 하는데 작년에 8월 23일 저 처서 때 기억이 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만큼 변했어요, 날씨가. 우리나라 여름철이 원래 더웠던 여름인데 저 어렸을 때 생각해도 굉장히 더웠던 나라였는데 이게 더 더워졌어요. 물론 통계로 보면 33도인 날이 늘어났고 밤 기온이 25도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늘어났거든요.
자, 이게 기후변화의 한 여름철 날씨의 특징이다. 폭염 측면에서는 그렇고 폭우는 또 옛날보다 더 많이 늘어났고 이런 게 변했다고 봅니다. 9월 말이 시간이 좀 남아서 걱정이 좀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태풍 돌핀이 우리나라로 오지 않고 이제 다른 쪽으로 간다 그래서 조금 안심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오히려 이게 우리나라 그 뜨거운 어떤 폭염을 더 가중시킬 수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폭염을 잠재울 수 있는 건 태풍밖에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기온 떨어진 거 가지고는 이게 너무 시간이 걸리고 태풍밖에 없는데 이 태풍이 옛날에 가뭄 때 태풍 오면 효자 태풍이라고 그랬어요. 태풍은 무서운 건데 태풍이라도 와서 비가 많이 온다 이런. 지금 장마 기간 중에 저 영남 지방은 비가 이 내륙에서는 경기도 충청도는 500mm에서 700mm인데 그쪽 지역은 20에서 50mm 정도밖에 오지 않았거든요. 이대로 만약 태풍이 오지 않는다면 그쪽은 심각한 그 물 부족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 결국은 이 폭염을 가지고 있는 고기압 때문에 태풍이 뚫고 북상하지 못하고 그대로 고기압 밑으로 기어가듯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만 위쪽 지나서 중국 내륙으로 상륙해서 태풍의 일생을 마치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폭염과 또 남부지방 부족한 비를 가져오지는 못하고 지금 태풍 15호가 생겨 있거든요. 네. 이 태풍도 거리상으로 우리하고 상관이 없고 설령 또 계속 생기더라도 이 지금 우리나라 폭염을 가지고 있는 이 고기압이 버티고 있는 한 네. 그냥 남의 동네로 다 별 도움이 안 지나가는 되는 별 거죠?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태인데 자 그러면 이 고기압이 평생 갈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자연현상이 영원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 태풍 13호 돌풍이 한번 들이받고 저 15호 차놈이 또 저 뒤에서 들이받는 형태의 지금 진로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으로부터 한 열흘 정도 뒤 일이니까 아마 그 고기압이 좀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제 태풍의 길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이 폭염 잠재우고 남부 부족한 비는 태풍에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고기압이 좀 빨리 물러갔으면 좋겠는데 오전에 좀 시원하게 놓는 게 좋고 저도 솔직히 다들 물어보면은 잘 때 다 에어컨 틀어놓고 잔다고 하던데 이렇다 보니까 요즘에 냉방병 걸린 분들 많거든요. 이거 예방하려면 좀 어떤 게 필요해요? 에어컨을 좀 덜 쓰셔야죠. 사실 냉방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차가운 기온에 계속 노출되면서 우리 몸에 있는 이 자율신경계, 즉 내 몸의 온도를 늘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이 신경계가 제 역할을 할 수 없어서 생기는 그런 증상들을 집합해서 말을 하는 게 이제 냉방병이거든요.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긴 하는데 그거 자체가 온도를 못 맞춰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 냉방병은 너무 차가운 그 냉기를 좀 덜 쏘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좋은 것은 이 실내 온도를 너무 낮추지 말고 한 28도 주변으로 위아래로 한 1, 2도 정도 이 정도로 맞추시는 게 가장 좋고 또 주기적으로 외부 활동을 좀 하셔서 바깥 공기, 바깥 온도를 내 몸에 좀 알 수 있게 그 맞춰서 나갔다가 들어왔다 이걸 좀 반복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실내에만 있어도 안 좋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는 건 도움이 되는데 그 환기 시킨다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에어컨 바람을 직접적으로 쏘이는 게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간접 바람으로 쏘일 수 있게 벽에 맞고 나한테 오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에서 바람이 저한테 돌아올 수 있도록 뭐 선풍기 같은 걸 이용해서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거기다가 이 에어컨 필터를 청소를 좀 깨끗이 해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폭염은 사실 면역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 온도 변화를 쉽게 느낄 수 없는 취약자들이 있거든요. 노인이나 어린 아이나 또는 뭐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암 생존자나 또 기저질환자 이런 분들한테는 취약한데 이런 분들이 사실 땀이 나도 잘 못 느끼고 또 갈증도 잘 못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이 온도가 높아졌을 때 나도 모르게 이런 온열 질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에어컨을 쓰기는 하는데 너무 장시간 너무 오랫도록 낮은 온도 이것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날 더울 때 이제 식중독 걸릴 위험도 커지잖아요. 그렇죠. 뭐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식중독이라는 건 이제 크게 이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음식물에 묻었다가 또는 오염된 물에 묻었다가 이제 내 몸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하는 건데 지금 이 고온 고습한 이 날씨에는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아주 살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좋은 환경이고 그래서 어떤 음식이든 간에 여름철에는 좀 익혀 드시면 가장 좋겠다. 그래서 굽거나 찌거나 또는 끓이거나 해서 온도를 올려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든 다음에 음식을 섭취하시는 게 좋겠고 또 조리를 하시는 분이나 또는 음식을 제공하시는 분 또 음식을 손 대시는 분들은 개인 위생을 좀 깨끗이 해서 이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이나 또는 다른 쪽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좀 차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폭염과 건강관리 요령 좀 짚어봤습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오한진 가정의학과 전문의 두 분 모시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정치권에서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각각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어 의견 수렴과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다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도 국회에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이 핵심 현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아침 회의에서 세제 개편은 실거주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과세 형평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며 방어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 무책임한 정치 선동을 멈추라고 요구했는데 정책위의장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궤변으로 정치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정치 선동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네, 민주당 서울시당도 아침부터 부동산 정책 대응을 위한 의원 간담회를 열었는데 비거주 1가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다며 집중 모니터링하자는 의견이 나온 거로 전해졌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서울시가 주택 공급의 중요한 축이라면서 오세훈 시장이 공급을 정치적 어젠다로만 활용할 뿐 실제로는 나서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최고위에선 다 버리고 지방으로 가라. 그래야 세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정책은 정상이 아니라는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본인은 10원도 손해보기 싫어서 매수자 대출까지 해줘가면서 29억의 아파트 팔 때 세금 폭탄을 던질 때는 본인은 쏙 빠져나오고 국민의힘은 전문가 토론회도 열었는데 세금 폭탄으로 부동산 생지옥을 만들었다. 고칠 건 고치고 막을 건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재경위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아침 라디오에서 세제 개편의 목표가 명확해야 하는데 공정과세라는 공자왈, 맹자왈 같은 말만 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매매, 전월세 시장에는 큰 피해가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각 당 상황도 알아보죠. 민주당 전당대회는 어제 TV 토론회 보니까 후보들의 발언 수위가 더 세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TV 토론에서 맞붙은 후보자들 오늘 아침부터 또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전 대표의 갈등 구도를 부각하며 명청대전이 없다면 자신이 왜 국무총리를 그만뒀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SNS에서 김 후보의 2002년 이른바 후단협 사태를 겨냥해 탈당 배신에 대한 해명도 사과도 없었다며 못 믿을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송영길 후보는 각종 네거티브로 국민의 삶이 뒤로 밀리고 있다고 우려를 했는데 오늘 전남 광주 해남 종합병원과 5일장을 찾아서 민심을 들었습니다. 전당대회가 가열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당 선관위는 이른바 홀짝 투표와 현수막 게시 등 각 후보자 측의 신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돌려차기 실언 논란이 불거진 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해 당 중앙윤리위 차원의 엄중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멱살잡이의 실언까지 겹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현안마다 견제구를 날리며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아침 최고위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을 아직 읽어보지 않았다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정조준했는데요.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법조문도 안 봤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대통령을 어디 가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고 날을 세웠고요. 육사 견제를 위해서라도 군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국방농단 역대급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정부가 고가와 비거주 주택에 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도 누차 밝혔듯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성기용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개편의 목표는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적인 대응이 아닌 공정한 과세를 이루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와 금융 합리화 등 다각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공급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2차 부동산 공급 점검 회의를 열어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부동산 주식시장 점검 회의에서 지시했던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내일 오후 2시에 비공개로 주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안은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영봉 정책실장의 오늘 오찬 회동에서 논의된 관련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편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하우 상박 형태로 개편을 하겠다며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에서 만든 11개 차종 50만 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 조치, 리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에서 투싼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의 프로그램 설계 미흡이 발견됐고 그랜저와 아반떼는 하이브리드 통합 제어 기능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불이 날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또 제네시스 G80 등은 엔진 내부 부품의 너트 체결 불량으로 연료 누유 가능성이 있고 기아 카니발 등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동 성매매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기존 피해자와 다른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아동 성매매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준 전 청주시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15일 시의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을 한 지 22일 만입니다. 검찰에 이송되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세요? 추가 피해자 있는 걸로 확인됐는데 혐의 인정하세요? 최 전 의원은 시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지난 2024년 10월부터 3차례에 걸쳐 중학생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한 영상을 보여주거나 친구를 데리고 와달라는 제안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기존 피해자와 다른 추가 피해자도 확인됐습니다. 최 전 의원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과정에서 교복 차림의 여성 사진을 발견했고 경찰은 이 여성이 미성년자인 추가 피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또 다른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록을 검찰에 추가로 넘길 예정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하고 혐의 입증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오늘과 내일이 폭염의 고비라고 합니다. 수도권 곳곳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현장 연결해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윤수빈 캐스터 나가 있는데 지금 서울의 기온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절기 입추를 하루 앞두고 있지만 폭염의 기세는 오히려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4.4도, 한낮에는 최고 39도까지 치솟으면서 연달아 올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생중계를 준비하는 동안 같은 브랜드, 같은 재질의 티셔츠를 양팔에 걸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은색 티셔츠를 걸고 있는 오른팔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색이 빛을 흡수한다는 건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색깔에 따라 기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제가 온도계로 직접 측정해 봤습니다. 같은 조건의 티셔츠를 약 10분가량 바깥에 세워두었습니다. 에어컨이 켜진 실내에선 25도에서 30도 정도로 두 티셔츠 모두 실온과 비슷했는데요. 바깥에 둔 흰색 티셔츠는 45도 안팎까지 표면 온도가 올라갔고 검은색은 무려 55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10도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극한 폭염 속에 외출할 때는 어두운 색의 옷은 피하고 밝은 색의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는 게 체감 온도를 낮추는 데 한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전남 광양에 이어 강원 영서와 전주, 광주에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한 가운데 오늘 서울과 여주의 한낮 기온 39도, 춘천과 전주 등 38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을 중심으로 극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강릉 32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절정으로 치닫는 폭염은 주말부터 한풀 꺾이겠지만 여전히 35도 안팎의 찜통 더위는 계속되겠고 다가오는 주말에는 동풍이 강해지면서 동해안과 제주도에 최고 120mm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은 없지만 해안가에서는 점차 파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피서객들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도권 인근 계곡에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동두천 왕방 계곡에 나가 있는 서지연 리포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뒤로 보니까 상당히 좀 시원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 역시 현재 기온이 35도가 넘어섰는데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이지만 이렇게 계곡 물에 몸을 담가보니 너무 시원해서 몸의 온도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 9시부터 이곳을 찾는 가족 피서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가족들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침 일찍 김밥 싸서 계곡 왔는데 물도 맑고 오니까 아이들이랑 재밌게 놀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남편이 더 좋아졌어요. 좋아 보여요. 올해 처음 도입된 폭염 중대경보는 일 최고 기온 39도 이상 또는 체감온도 38도 이상의 극심한 더위가 예상될 때 발령되는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입니다. 현재 수도권 특보구역 절반 이상의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전국의 극한 더위에 신음하고 있는데요. 바깥은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곳의 풍경은 한결 여유롭습니다. 초록빛 나무 그늘 아래에는 텐트와 돗자리를 편 가족들이 이른 아침부터 자리를 잡았고요. 간이의자에 앉아 차가운 계곡물에 발을 담그며 여유로운 휴식을 즐기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튜브에 몸을 맡긴 채 물장구를 치며 신나게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계곡에서 무더위를 식히는 것도 좋지만 물놀이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물놀이가 허용된 구역인지 확인하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은 피해야 합니다. 또 물에 젖은 바위는 생각보다 더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이동할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가만 봐도 시원한데요. 오늘 낮에 외출하실 일 있으시면 밝은색 옷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윤수빈 캐스터, 서지연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원색의 과수원 풍경으로 유명한 화가 이대원에 대규모 회고전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국공립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대원 작가의 첫 대규모 회고전으로 전시를 기획한 국립현대미술관은 이번 전시를 위해서 무려 50여 곳에서 작품을 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1930년대 초기작부터 말년의 대형 회화까지 유화 120여 점과 아카이브 100여 점, 그리고 작가 수집 고미술품 등이 총 망라됐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첫 내한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가 첫날 스파이더맨 4를 제치고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오디세이는 어제 관객 29만 명을 모으면서 1일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스파이더맨 4도 27만 명을 동원하면서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했고 누적 관객 수는 440만 명을 넘었습니다. 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